저는 올해 환갑을 맞은 독신 여성이에요. 세월이 어느새 이렇게 흘러 제가 말로만 듣던 환갑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남들이 들으면 우습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아직 젊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답니다. 아직 어디 아픈 곳 한 군데 없이 건강하고 제 스스로 살림 챙겨서 잘 살고 있으니 이 정도면 건강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처럼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돌이켜보면 그동안은 앞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중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말이죠. 하지만 최근 저는 그간 앞만 바라보느라 미뤄두었던 과거의 모든 매듭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저는 나이 60이 되어서야 비로소 과거에서 벗어나 더욱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 저는 참 꿈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고요. 늘 자신만만하고 꿈도 많았던 시절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평범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집은 그 시절 그런대로 잘 사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 제 부모님은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이죠. 저희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 시절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사실은, 그리고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자랑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일을 하는 엄마를 보면서 자란 영향으로 저 역시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사는 멋진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고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변에 칭찬을 많이 받고 기대도 많이 받으면서 자랐죠.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대학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진학했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자랑 그 자체였죠.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동창회 가서 한턱 쐈다. 이번 대입에서 우리 딸이 제일 성적이 좋아서 엄마가 기 좀 폈어. 나도 이번 모임에 갔다가 자랑 좀 했어. 매일 나보고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무시하던 김 회장 놈 아들은 대학은커녕 재수 학정이라는데 내가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아니, 늘 겸손하라고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왜들 이러세요? 내가 알던 엄마 아빠 맞아? 너도 내 나이 돼봐.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잘 나가니 뭐니 해도 자식 잘 나가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은 없어. 친구들 중 내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야. 그때만 해도 저도 저희 부모님도 제 인생이 앞으로 탄탄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대로만 간다면 앞으로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대학교에 가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을 마치고는 미국 유학을 갈 계획이었고요. 그때 제 꿈은 대학 교수였어요. 꼭 그 꿈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은 경찰대에 입학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주변에서 자식 농사 잘 지은 사람으로 큰 부러움을 받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걱정 없고 또 즐거웠던 빛나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던 대학 3학년 때 저는 선배 언니의 권유로 어느 동아리 연합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선배의 권유로 독서 모임에 나가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는 학교에서 독서 동아리를 했었으니까요. 대학에 와보니 그 선배 언니도 같은 대학에 와서 여전히 독서 동아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자연스럽게 그 동아리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그랬어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있어? 없어도 좀 시간 내봐. 나랑 같이 갈 모임이 있어. 모임이요? 무슨 모임이길래? 아, 우리 독서 동아리 연합 모임인데 회원을 소개로만 봤거든. 내가 너 소개했어. 그러니까 꼭 같이 가야 해. 응? 같이 가자. 꼭. 소개로만 회원을 받아요? 독서 모임을?
그런 게 있어. 내가 졸업하기 전에 후배 한 명 소개해야 하는데 네가 딱이야. 알았지? 그 선배 언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했는데 엄청 부잣집 딸이었어요. 얼굴도 예뻤고 집도 잘 살아서 음악을 전공해서 명문대에 진학한 사람이었지요. 성격도 좋았고 저에게 잘 대해줬던 언니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고 보니 제가 생각한 독서 모임이 아니더라고요. 모임이라기보다는 상류층 명문대생들이 모여서 서로의 신랑 신부감을 찾는 뭐 그런 자리라고나 할까요? 명문대 다니고 집안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소개팅이나 선에 거부감이 있는 젊은 남녀들끼리 모아놓고 서로에게 적당한 짝이 없나 탐색하는 곳이라고나 할까요? 모임 회장은 회장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어울리는 짝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각 명문대 회원들은 자기들과 비슷한 수준의 적당한 후배가 들어오면 소개를 시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유지가 되는 희한한 모임이더라고요. 저를 거기로 데려간 언니 역시 실제로 그 모임에서 강남 어디의 땅 부잣집 아들을 만나서 사귀다 약혼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졸업하기 전에 저를 말하자면 거기 데뷔를 시켰다고 해야 할까요? 뭐 그랬어요. 좀 웃겼지만 저는 두어 번 그 모임에 나갔어요. 사실 집안만 보면 살짝 모자란다고 할까? 그 정도로 부유한 집 자식들이 있기는 했지만 학벌이 제일 좋기도 했고 당시 제 외모 역시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큰 환영을 받았죠. 저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그랬어요. 다들 좋은 집에서 귀하게 자란 데다가 명문대까지 다니니 얼마나 콧대가 높은 도련님들이었겠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몇 번 만나다가도 더 이상 가까워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거기 모임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가 내일 너네 학교 근처에 갈 일이 있는데 저녁 같이 하자. 내가 맛있는 걸 사줄게. 내일요? 갑자기라 미안하기는 한데 꼭 좀 만났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기껏 언니가 소개시킨 모임을 빠져서 언니에게도 회장에게도 좀 미안하긴 한 터였지요. 그런 상황에 회장이 꼭 만나자고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가서 저녁을 먹으며 확실하게 모임에서 빠지겠다 이야기를 할 생각으로 그 저녁 자리에 저는 나갔어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는 가끔 꿈에 그날 저녁 식사 자리가 나오기도 해요. 제가 그날 그냥 미안함이고 뭐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다면 제 삶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서 뭐 하겠어요. 저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갔고 그 회장은 처음 가보는 아주 호화로운 곳으로 저녁 식사 자리를 예약해 두었더라고요.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지? 나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비싼 걸 사주셔도 돼요? 저 이런 곳 처음 와봐요. 이러면서 웃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장은 자기 친구라고 소개를 하면서 어쩌다 보니 날이 겹쳤다고 둘러댔지만 저는 알았죠. 바로 이 자리가 소개 자리라는 걸 말이죠. 그 회장은 바로 이렇게 남녀를 짝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장은 낯선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저희 둘만 남겨놓고 자리를 비웠어요. 너무나 어색했지요. 갑자기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사실은 제가 만나게 해달라고 엄청 졸랐어요. 회장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그냥 모임에서 보자고 하셔도 되는데. 제가 사실 그 모임에 나가기에는 학벌이 그리 좋지 못해요. 거기가 명문대생 모임이잖아요. 그럴 주제가 되어야죠. 주제라뇨. 학벌이 뭐 대단한 거라고. 대단한 거죠.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 건데. 사실 저번에 모임 사진을 우연히 봤다가 은영 씨 사진을 보고 제가 반해서요. 그래서 제가 졸라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그 사람은 친구인 회장이 사진을 정리하는 걸 우연히 보다가 제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안면 몰수하고 모임이라도 나갈까 하다가 저도 요즘 안 나온다는 말을 듣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어색한 자리를 만들었다고 정중히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얼굴이 살짝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렇게 수줍게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이 왠지 호감이 가더라고요. 식사를 하는 내내 그 사람은 저에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다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죠.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은 뭐랄까 자기 잘난 맛에 살던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저녁을 먹고도 그 사람은 식사는 맛이 있었냐, 커피는 뭘 좋아하시냐, 친절하게 묻는 모습도 너무 예의가 발랐고요. 그렇게 저희는 어색한 첫 데이트를 했어요. 그 사람은 직접 저를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침 일찍부터 직접 차를 끌고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말이죠. 그 사람은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첫 만남 이후부터 바로 매일 아침 일찍 차로 저를 데리러 와서 학교에 내려주고 제가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또 차로 저를 태우러 왔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알콩달콩 연애를 했죠. 남자친구의 집은 굉장히 부유한 듯 했어요. 고급차로 매일 저를 모시러 왔고 늘 비싼 고급 식당으로만 저를 데리고 갔어요. 데이트 비용은 제가 단돈 1원도 내지 못하게 했고 틈틈이 굉장히 비싼 고급 선물을 저에게 안겨주기도 했으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희 집에서도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매일 아침 저를 태우러 오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부모님 역시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외모도 반듯했고 집안 사정이며 저를 대하는 태도며 거기에 저희 부모님에게도 정말 깍듯하게 잘했으니까요. 동생에게도 엄청 잘했죠. 그러니 어느 부모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말로는 저보다 학벌이 좋지 못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서울 4년제 번듯한 학교 경영학과를 다녔어요. 자기 말로도 그랬어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자기랑 사업이 맞지는 않지만 어머니 기대가 커서 사업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1년 남짓 연애를 하고 대학 4학년 2학기가 되자 저희는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저는 평소에도 미국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했어요. 남자친구는 이러더라고요. 우리 결혼하자. 결혼해서 미국 가서 같이 공부하자. 나도 미국 가서 학위 따고 오겠다 말씀드렸어. 정말? 같이 미국 갈 수 있는 거야? 어차피 나도 유학 가고 싶었거든. 어머니도 허락하셨어. 우리 집에도 인사드리러 가자. 그렇게 대학교 4학년 2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남자친구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때부터 제 결혼 생활의 불행은 정해져 있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남자친구네 집이 부유할 것이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부유층 자제들끼리 모이는 모임의 회장이 고등학교 친구라고도 했고 사는 동네도 최고 부촌인데다가 평소 끌고 다니는 차나 씀씀이도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집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그저 강남에 있는 마당 딸린 단독주택 정도가 아니라 제 키보다 더 높은 담벼락이 둘러쳐진 3층짜리 저택이라고 할 정도의 규모였으니까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내부에 장식된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에 압도되는 것 같았어요. 집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3명이 넘는 것 같았죠. 거실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며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미인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고우시더군요. 제 어머니와 비슷한 또래였음에도 피부 결이며 이목구비가 남달랐죠. 젊은 시절 어마어마한 미인이었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그런 고운 얼굴과 달리 저를 보는 예비 시어머니의 눈길은 사납고 또 거칠었죠. 저를 처음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우리 아들이 한눈에 반했다고 해서 엄청 대단한 줄 알았더니 막상 보니 뭐 그 정도는 아니네. 솔직히 저는 그 집에 들어설 때부터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거기에 저를 보자마자 날아오는 차가운 눈초리와 날카로운 말들의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겨우 23살이었어요.
그동안은 늘 저를 칭찬하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만 둘러싸여 살아왔던 저는 만나자마자 저기를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압도되는 공간에 보자마자 저를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을 만나니 당황을 했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또 칼바람이 불 정도로 차갑고 냉정하기만 하니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다고나 할까요?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냉정하게 구는데도 남자친구 역시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제 옆에서 풀이 죽어 있었죠. 지금이라면 남자친구의 그런 태도가 앞으로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겠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게다가 저는 그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바로 남자친구의 집안이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름을 듣기만 해도 다 아는 재벌 집안이라는 사실이에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그 재벌가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그 큰 집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좀 사는 집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집안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저는 그 집을 나오자마자 쓰러질 뻔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미안하다고 했죠. 우리 집안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런 여자 만나기도 싫고 그렇다고 선을 봐서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자기를 만난 거야. 미리 이야기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황당한 줄 알아? 황당하기도 하고 저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도 까무라칠 듯 놀라셨죠. 그러다 엄마가 혹시 그 예비 시모가 엄청난 미인이 아니었냐고 묻더라고요. 맞다고 했더니 부모님은 그 예비 시모의 정체를 아시더라고요. 예전에 브라운관에 몇 번 나왔던 배우였다고 해요. 20대 여배우가 그 집안 넷째 아들의 후처로 들어가서 한때 난리가 났었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 아버지는 원래 가정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결혼해서 딸 둘을 낳고 살았는데 20대 여배우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했다고 말이죠. 그 여배우가 임신을 한 상태로 그것도 가정이 있던 재벌집 아들을 이혼시키고 결혼을 한 것 때문에 당시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여배우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바로 제 남자친구였던 것이죠. 아버지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절대 안 된다. 재벌인 것도 부담스럽고 그 시어머니도 보통 아닐 거야. 당장 때려치고 미국 가. 가서 공부나 해. 아빠, 지금 와서 어떻게 헤어져? 나 못 헤어져. 저는 그때 남자친구에게 흠뻑 빠져 있었어요. 저의 첫 연애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당장 남자친구가 없으면 정말 못 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결혼 꼭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남자친구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부모님에게 사정을 하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신기했던 점은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이뻐하지 않는 건 분명했지만 결혼을 반대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찾아갈 때마다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제가 말을 걸어도 무시하기 일쑤였지만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자 저를 불러서 결혼에 쓰라고 돈을 건네더군요. 물론 이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요. 이 돈으로 결혼식 준비 빠지는 거 없이 제대로 해. 괜히 뭐 자존심이 어쩌고 하면서 사람 망신시키지 말고. 여기 목록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건 전부 빠짐없이 다 해.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희 집에서도 준비할 수 있어요. 우기지 마. 니네 집안이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돈 모자라면 얼마 좀 줄 테니까 이 집안 다른 인간들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나 절대 내 아들 이 집안 인간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못 참는다. 너는 이제부터 이 집안 사람이니까 친정보다 내 말에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명심해. 어리고 순진했던 저는 충실하게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따랐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공주처럼 귀족처럼 도도했죠. 태도며 말투가 정말 건방지고 사람을 하대하는 말투였지만
왠지 상대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어요. 물론 그 재력이 뒷받침이 되어 줬으니 가능한 것이었겠지만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그 집안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무래도 결혼 과정이 그러했으니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장은 초호화 그 자체였죠. 남자친구 집안의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TV에서나 보던 재벌들도 전부 찾아왔고 그걸 취재하려는 신문 기자들까지 올 정도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식 내내 웃고는 계셨지만 슬퍼하셨어요. 엄마는 제 손을 쓰다듬으며 그러셨죠. 그냥 결혼해서 얼굴도 자주 보고 손주들 태어나면 내가 키워주고 너는 일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했는데 이제 얼굴도 자주 못 볼 텐데 일을 어쩌니? 내가 무슨 조선시대 시집가는 딸이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자주 갈게. 걱정 마. 저는 웃으며 엄마를 위로했지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랐던 저는 그때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저는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요. 저는 졸업을 했지만 남편의 졸업이 아직 1년 남았기 때문에 미국은 남편이 졸업을 하고 갈 예정이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이며 재벌가 며느리로서 알아야 할 몸가짐이라든지 그런 걸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어쩌면 직장 생활과도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구박하거나 욕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철저하게 저를 사무적으로 대하셨죠. 시어머니는 그 집의 독재자였고 저를 비롯한 남편과 집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모두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였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착한 아들이더군요. 성격도 유약하고 우유부단 그 자체였고요. 연애를 할 때 보았던 자상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너무 좋았지만 그게 결혼을 하고 보니 다시 독이 되어 저에게 돌아온 것이었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다 같이 모여 아침 식사를 한 뒤 남편이 학교에 가는 걸 문 밖까지 따라 나가 배웅했어요. 그게 어머니가 정한 규칙이었죠. 그 다음 바로 시어머니와 외출을 했어요. 미술관이나 음악회, 교양 수업, 아니면 백화점에 다니며 쇼핑을 하는 것이 매일의 일과였죠. 그 사이 시어머니는 쉴 새도 없이 늘 저를 지적하셨어요. 제가 옷을 입는 것, 말을 하는 것, 걸음을 걷는 것 전부 다 말이죠. 너 가지고 온 옷 싹 다 버려. 어쩜 너는 그렇게 빈 티가 나니? 명문대생이라고 해서 다 할 줄 알았더니 너네 집 좀 산다며. 아휴, 그런데 수준이 왜 그래? 네, 죄송해요. 내가 옷 싹 다 골라줄 테니 그것만 입고 다녀. 나는 네가 맨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무슨 거지가 들어오는 줄 알고 기절할 뻔했어. 저도 잘 지내보려 노력을 하기도 했어요.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 보라는 엄마의 말에 용기를 내보기도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내가 왜 말을 먼저 했을까 하는 후회뿐이었어요. 어머니, 나오신 김에 이 근처에서 식사하고 가실래요? 이 백화점 뒤에 유명한 칼국수 집이 있어요. 면 종류 안 좋아하시면 비빔밥도 파는데 정말 괜찮아요. 너는 식성이 왜 그래? 무슨 비빔밥에 칼국수 같은 것도 먹니? 아우, 진짜 수준 정말. 우리 아들이 나중에 회사 물려받고 회장님 되어도 그럴 거니? 진짜 수준 떨어져서. 죄송해요. 예전 회장님도 좋아하신 곳이라고 해서. 그때는 그때고 너 어디 부부동반 모임 나가서 우리 아들 망신 줄 거야? 다른 재벌집 사모들은 전부 부잣집 딸들인데 너처럼 그렇게 수준 떨어져서 어쩌려고 그래?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늘 칭찬만 받고 사랑만 받던 제가 수만 번만 쉬어도 혼이 나고 뭐든 못한다, 못생겼다, 촌티난다 지적을 받으니 성격도 우울해지고 작은 일만 생겨도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물론 남편에게도 하소연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저를 달래기만 했죠. 여보, 나 빨리 미국 가고 싶어. 그냥 졸업 미루고 미국 먼저 가면 안 돼? 꼭 졸업을 해야만 미국 학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나 너무 힘들어. 내가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 조금만 참아, 응? 조금만 참으면 돼. 시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압박도 하셨어요. 젊을 때 빨리빨리 애 낳아야 좋아. 나 봐라. 한창 이쁠 때 아기 낳으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똑똑하니. 그러니 너도 빨리 애를 낳아야 해. 일부러 안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갈 예정도 있고 해서요, 어머니. 참말 말고 노력해. 미국이야 애 낳아서 조금 키워놓고 가도 되니까. 당연히 저는 싫었죠. 임신을 하면 미국에 가지 못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그날들을 버텼어요. 그나마 한두 달에 한 번씩 가는 친정만이 저의 탈출구였어요. 그렇게 1년을 살았죠. 그리고 남편이 대학 2학기가 되던 무렵 드디어 저희는 미국 출국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야 살았다 싶었죠. 곧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희망에 부푼 탓이었을까요? 남편의 대학 졸업식이 있던 날, 저는 점심을 먹다가 헛구역질을 했어요. 임신을 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임신한 상태로 무슨 미국이냐며 모든 준비를 취소시키고 아이를 낳고 미국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죠. 미리 받아놓았던 미국 대학 합격증과 비행기 티켓이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남편은 몹시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전화로 친정 엄마에게 하소연을 하자 친정 엄마 역시 속상해 하셨어요. 미국 가서 좀 편히 살겠다 싶었더니 어쩌니. 너 몸은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더 힘들 텐데 우리 딸 어떡해. 엄마와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펑펑 울었죠. 제가 미국을 못 가서 실망을 한 티가 나자 시어머니는 저를 몹시 나무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했죠. 지금 애 낳는 게 중요하지 그깟 미국이 중요해? 대체 미국 가서 뭐 하려고? 미국 가는 걸 결혼 전부터 계획한 거잖아요. 저도 공부를 더 하고 싶기도 하고요. 공부? 하, 웃기지도 않네.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이제 너는 없는 거야. 지금부터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 잘 이끌어갈 생각이나 해. 어머니, 미국 가서 아이 낳고 그 사람 공부 뒷바라지 잘할게요. 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가서 지 공부할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서 헛된 꿈 꾸지 말고 아들이나 낳을 생각해. 알았어? 시어머니는 저를 비웃으실 뿐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당연히 저에게 아들 강요도 많이 하셨죠. 본인이 아들을 낳은 덕분에 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뱃속의 아기는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에게 짜증을 내셨어요. 나처럼 첫애부터 떡하니 아들이면 좀 좋아. 그깟 딸 낳아봐야 결혼해서 딴 집안 가고 말면 끝인 걸 뭐하러. 넌 어찌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니? 죄송해요. 그래도 첫 딸이 잘 산대요, 어머니. 아우 됐어. 꼬박꼬박 많이 됐구나 하고. 다음에는 무조건 아들이야. 알았어? 다행히 아이는 뱃속에서 잘 자랐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할머니에게 딸이라고 구박을 받다니 참 기가 막혔죠. 그래서 저라도 이 아이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랄까, 아이가 자랄수록 제 마음속에 용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자라나더라고요. 뱃속의 아이를 지켜줄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 제가 강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나 무서웠던 시어머니가 예전만큼 벌벌 떨 정도로는 무섭지 않아졌다고 할까요? 앞에서 제대로 말대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가 되면서 점점 강해졌어요. 그렇게 저는 첫 딸을 낳았어요. 너무나도 이쁜 딸이었죠. 당시 남편은 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계열사 한 곳에 입사를 해서 일을 배우는 중이었어요. 남편은 큰집 어른 말씀대로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했죠. 하지만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 집안 넷째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경쟁하는 사촌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남편은 본처를 이혼시킨 후처의 자식이다 보니 대접이 그리 좋지도 못했죠. 거기에 시아버지도 이미 예전에 돌아가신 터라 남편은 친척 모임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가봐야 싸늘한 눈초리만 받았기 때문이었고 사촌들 중에는 남편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대접 때문에 발길을 끊고 남편만 보낸 지도 오래였고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자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큰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은 물론 고모님들까지 어른들은 아이를 몹시 이뻐하셨어요. 남편이 늦둥이인 편이라 사촌들 중 가장 어렸고 그러다 보니 저희 아이가 막내 중에 막내라 집안에서는 오랜만에 태어난 갓난아이를 전부 좋아하셨던 것이죠. 얼마 만에 보는 아기냐 그래. 엄마 닮아서 너무 예쁘구나. 그러게요. 어찌 엄마 닮았으면 커서 머리도 엄청 좋겠어. 저희 집안에서는 애아빠만이 닮았다고 하셔요. 하긴 네 신랑도 애기 때 이쁘긴 했어. 이리 오렴. 고모 할머니가 한번 안아보자. 애기 안아본 지 얼마 만이니. 아이고 귀여워라. 어른들이 아기를 돌아가며 안아보고 저도 예뻐하시자 저와 남편은 너무 기뻤죠. 이제 집안의 한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집안에서 제가 인정받고 자리를 잡아가면 갈수록 그저 차갑기만 했던 수준에서 점점 나쁜 쪽으로 치닫기 시작하더라고요. 막말을 내뱉고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레파토리는 똑같았죠. 수준 낮은 년이 어디서 나대면서 까불어? 건방지게.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이제 말대꾸까지 하네? 네가 이제 뭐라도 된 것 같아? 넌 다음에 아들 못 나오면 내쫓길 줄 알아. 고작 쓸모없는 딸 하나 낳은 주제에 호들갑이야 재수없게. 저는 꿋꿋하게 버텼어요. 이제 엄마니까 강해져야만 하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과 욕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래도 첫 손주인데 딸아이는 본 척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폭언도 마구 쏟았어요. 그날도 고모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아기 옷을 받고 제가 감사하다는 전화를 끊자마자 욕을 하시더군요. 너는 거지 근성이 없어지질 않는구나. 그깟 옷이 뭐 대수라고 그렇게 전화로 하오아부니? 왜 그 집안에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천박하게. 어머님, 그래도 고모님이 생각해서 사서 보내신 건데 감사하다는 전화는 드려야죠. 그런 비싼 옷이 네 새끼에게 가당키나 하니? 재미 닮아서 빈티가 줄줄 흐르는 애한테 무슨. 지 아빠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고. 야, 저 애가 우리 아들 핏줄은 맞니?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여 말대꾸를 했어요. 아이에게 하는 막말은 못 참겠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날아온 건 시어머니가 마시던 찻잔이었어요. 저는 이마에 찻잔을 맞고 뜨거운 차를 뒤집었었죠. 주방에서 일하시던 분이 깜짝 놀라서 저를 얼른 욕실로 데려가 찬물로 피부를 식혀주셨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흉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이를 어쩌냐고 발을 동동 굴렀지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아픈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러고 있는 저를 보고도 건방지다는 둥, 저거 진짜 친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둥 온갖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남편은 늘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었죠. 당신이 차마 우리 어머니 성격 알잖아.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이게 다였어요. 큰딸이 돌이 되자마자 시어머니는 바로 둘째에 대한 압박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한의원으로 데려가 아들 낳는 약을 먹이기도 하셨고 심지어 무속인을 찾아가 부적을 써와서 침대에 넣어놓기도 하셨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둘째는 생각보다 빨리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압박과 남편의 방관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죠.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겨우 둘째가 생겼어요. 저는 악몽까지 꾸었죠.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임신을 하고
오히려 살이 빠지기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성별을 확인하던 날,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본인이 꼭 확인을 해야겠다고 병원까지 따라오셨어요. 시어머니의 냉랭한 표정에 의사까지 눈치를 보더군요. 그리고 어색한 표정으로 둘째도 딸이라는 사실을 알렸죠.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경멸에 가득 찬 눈으로 보더니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의사와 간호사의 동정어린 시선을 받으며 간신히 눈물을 삼켜야 했고요. 왠지 죄를 지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도 실망이 컸어요. 저에게 한다는 말이 고작 이랬으니까요. 아니, 또 딸이면 어떡해.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 기다리는지 몰라? 이게 내 탓이야? 이거 엄밀히 말하면 당신 탓이야. 저희는 그날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봐야 고작 언성 높이고 말 몇 마디가 오간 것이 다였지만 저희의 소리를 듣고 2층으로 올라오신 어머니는 화를 내시더군요. 야, 너 당장 친정으로 가. 아줌마 시켜서 짐 싸서 보낼 테니 네 딸도 데리고 당장 꺼져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그날 밤에 친정으로 쫓기듯 나가야 했어요. 제가 친정에 머무르던 기간 내내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도 남편은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잘 되지 않았죠. 어렴풋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저도 알겠더군요. 그리고 출산 당일 아무리 연락을 해도 남편은 연락을 받지도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죠. 대신 병원으로 찾아온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따기부터 올려붙이더군요. 그날이 제가 아이를 낳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몸도 제대로 못 일으킨 채로 침대에서 뺨을 맞은 제 앞으로 서류 하나가 던져졌어요. 이혼 서류였죠. 쓸모없는 딸년들만 나와선 다 데리고 당장 꺼져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딸들과 함께 조용히 사라졌고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혼을 준비하면서 변호사를 만나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대로 사라지기에는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고용한 변호사가 제 변호사를 찾아갔더군요. 하루는 변호사가 찾아와 이랬어요. 상대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버님 사업 힘들게 하고 싶냐고. 그리고 동생분 경찰 임용도 어쩌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그거 협박 아니에요? 협박 맞아요. 하지만 그쪽 변호사 엄청난 큰 로펌 소속이에요. 소송으로 가면 더 힘든 싸움이 될 텐데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버지나 동생은 어떡하시려고요? 웃기더라고요. 우리 쪽 변호사 역시 매수를 당했는지 이대로 그냥 합의 이혼을 하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그냥 이혼을 해주고 아이들과 미국으로 떠났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래서 아예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편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시댁의 큰 어른과 고모님들에게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혼 이야기를 하고 미국으로 떠날 테니 먹고 살 수 있도록은 해달라고 했어요. 큰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한숨만 쉬셨어요. 저희 어머니랑 남편이 양육비 준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 아시잖아요. 언제 연락 끊길지 몰라요.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저희 딸들도 이 집 핏줄이잖아요.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그건 걱정 말거라. 미국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도록 해주마. 그것만 해주면 되겠니?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그냥 사라져서 쥐죽은 데 살겠습니다. 하지만 안 그러면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위해 못할 일이 없어요. 큰아버님은 알았다 하시고 고모님들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걱정 말라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둘째 아이 100일만 겨우 보내고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도 사업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들어오셨죠.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대학원을 다니며 학위도 따고 아이들도 키우고 한국 소식은 그냥 끊고 살았어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 신경 쓸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는 과거를 돌아보거나 후회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거든요.
앞만 보고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랐으니까요. 다행히 두 딸들은 잘 자랐어요. 건강하고 밝게 자랐죠. 무엇보다 똑똑해서 미국 학교에서 늘 1등을 하다가 둘 다 명문대에 입학해서 졸업도 잘했어요. 저 역시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몇 년 전 아버지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부모님은 많이 늙으셨고 또 한국을 많이 그리워하셨죠. 동생이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누나, 한국 상황도 많이 바뀌었어. 그리고 나도 그렇게 나약한 처자 아니야. 그러니 이제 돌아와. 아버지, 엄마 한국에서 말년 보내시고 나도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 그래,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내가 미안해. 저는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선뜻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가서 살고 싶다고 말이죠. 저는 당시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큰딸은 저를 이어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를 하고 있었고, 둘째는 사업을 시작해서 꽤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사업가의 핏줄이 그 아이에게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한국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싶었어. 엄마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나 혼자라도 들어가려고 생각 중이었어. 큰애 너는 남자친구가 한국 가자고 조른다며. 다 들어가면 나도 갈 거야. 이번에 한국 사건 맡아서 어차피 한국 자주 가야 했어. 남자친구도 빨리 한국 가서 결혼하자고 하는데 엄마가 한국 가면 나도 갈 거야. 다행히 아이들도 한국 들어가는 것에 거부감도 없었고 모든 상황도 잘 맞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죠. 전시댁 가문의 회사는 아직도 잘 나가는 회사더라고요. 전 남편은 자신이 들어갔던 계열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고요. 재혼을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행복하게 산다나 그러더군요. 남동생은 그 사이에 경찰에서 높은 직급으로 승진을 해 있었어요. 결혼해 대학에 다니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요. 한국으로 들어온 이상 저는 아이들에게 자기들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 생각했지요. 사실 아이들도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의 한탄을 들어서도 알고 있었고 오며 가며 아주 가끔씩 들리던 고모님과 큰아버님을 통해서도 대충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온 얼마 뒤 저는 딸들과 함께 정부가 주최하는 한 고위급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오자 저를 스카우트하고 싶어 하던 학회가 저를 초청하기도 했고 둘째 딸도 관련 사업을 하는지라 초대장을 받았거든요. 이참에 큰딸도 같이 가서 저희 가족이 총 출동한 셈이었죠. 행사는 호텔 큰 연회장에서 열렸어요. 사업 관련 시상을 하는 자리였죠. 아이들과 행사장에 있는데 저희 앞쪽에 뜻밖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시모였어요. 왜 참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도 도도하게 서서 공주처럼 거만을 떨고 있었어요. 그냥 웃겼어요. 지금 보니 주제 파악 못하는 늙은 할머니에 불과했는데 제가 옛날에 왜 그렇게 벌벌 떨었는지 왜 그렇게 할 말도 제대로 못했는지 참 지난 시간이 한스럽기만 했어요. 제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자 전시모는 시선을 느꼈는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고 난 뒤 제가 누구인지 깨닫고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녹이 등등한 얼굴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오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위협을 했죠. 너 감히 이 자리가 어디라고 여기를 기어와? 이 수준 낮은 년이 어디 숨어가 살지는 못할 망정 네가 감히? 저기 할머니, 누구신데 여기 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막말을 내뱉으세요? 미치셨어요? 진짜 이상한 할머니네. 혹시 노망 나셨나? 보호자 어딨어요? 네? 엄마, 아는 사람이야? 제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딸들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전시모는 제 두 딸들을 보고 놀라서 뒷걸음을 치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아, 저 할머니가 니들 친할머니긴 한데 굳이 인사는 안 해도 돼. 어차피 법정에서 만날 거잖아. 아, 그 딸이라고 지독하게 구박했다는 정신나간 할망구. 잘 됐네. 어차피 그 집안 소송 내가 대행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서성이라니. 전시모는 아주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도끼가 가득해 보였어요. 어머, 엄마, 이 할머니는 하나도 모르나 봐. 할머니 아들, 그러니까 저의 생물학적 아버지겠죠? 그분 회사가 아주 큰 소송이 걸렸어요. 뭐? 내 아들? 그랬구나. 네가 여기까지 기어 나온 속셈이 결국 그거야. 돈 좀 뜯어내려고 감히 딸들까지 데려와서 협박이야. 할머니 아들 회사가 남의 회사 물건 도용하고 아이디어 훔쳐서 소송당한 거예요. 제가 상대 회사 법률 대리인이고요. 이번엔 큰일 날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요. 뭐야? 이 건방진년, 이게 어디서 소송이야? 네 애미가 이러면 재산 좀 준다고 하더냐? 이 못 빼어먹은 것. 큰딸이 조목조목 짚어주자 전시모는 거기서 바락바락 고함을 지르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추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어디선가 전 남편이 달려왔어요. 그 인간은 여전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내 아들, 이것들 좀 봐라. 이 거지 같은 것들이 기어코 찾아왔어. 애절하게 자기 엄마를 부르며 급히 다가오다 저를 보고 기절할 듯 놀라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이들을 보고도 놀랬죠. 여보, 잘 있었어? 헛다 대고 여보야. 정신이 나갔나? 당신 여보는 다른 곳에 있지 않나? 저는 그 얼굴에 대고 샴페인을 확 끼얹었어요. 이제와 여보라고 부르는 것도 짜증났고 반가운 척하는 것도 소름 끼치더라고요. 제가 샴페인을 그 면상에 확 붓는 모습을 보고 전시모는 거품을 물더니 거의 까무라치더군요. 웃긴 건 전시모가 까무러치는 걸 보고도 전 남편이 비서에게 전시모를 맡기고 저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당신 잘 지냈어? 얘들이 우리 애들이야? 얼굴 잘 봐도 이게 마지막일 테니까. 여보, 우리 잠깐만 이야기 좀 해.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니?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좀 비켜주시지. 저희는 그 자리를 바로 빠져나왔어요. 더 이상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건 별로 원치 않았거든요. 거기다 껄끄러운 자리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요. 사실 제 큰딸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변호사 활동을 하는 국제 변호사예요. 전 남편은 집안 사업의 계열사인 작은 회사를 물려받아 사장 노릇을 하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말로도 사업에 소질이 없다고 하더니 그냥 사업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사를 이상하게 운영했어요. 회사가 어려우니 걸핏하면 작은 회사 아이디어를 베껴서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고 다른 회사 것을 도용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고요. 그러다 이번에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에서 동시에 소송이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그걸 제 딸이 있는 로펌으로 의뢰가 들어온 것이고요. 저는 소송을 맡기 전에 딸에게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요. 그리고 괜찮겠냐고 물었죠. 큰딸은 당당했어요. 엄마, 이건 내 일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아빠든 뭐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는 게 맞아. 그래도 네 아빠인 건 사실이니까 어쩌면 이 사건 맡았다가 괜히 너까지 피해가 갈까 봐 그래.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무슨 피해를 봐. 그리고 아버지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어쩌면 딸로서 내 마지막 역할일지도 몰라. 소송은 바로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소송은 물론 미국에서의 소송도 함께 시작된 것이죠. 전 남편의 회사는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었어요. 잘못의 증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특히 미국은 벌금과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 남편의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열렸다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은 대표에서 해임이 되었죠. 그리고 회사가 모든 손해와 그 비용을 전 남편 개인에게 청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 남편은 말 그대로 파산을 하게 된 것이죠. 전 남편이 회사 이사회에서 해임이 된 뒤 신문에는 짤막하게 그 근황이 실렸더라고요. 그래도 전시댁의 집안이 재계에 알려진 규모의 회사였고 전시 어머니가 젊은 시절 큰 스캔들을 뿌린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나름 화제가 되었던 모양이었어요.
사람들은 결국 전 시어머니와 그 아들이 그 집안에서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수군대었어요.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살던 집은 전 시댁의 집안에서 전 남편의 아버지, 즉 그 집안의 아들에게 물려준 집이었는데 최근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소송에 휘말리게 한 책임을 물어 회사에서 그 집에 차압을 걸고 그 둘을 강제로 퇴거 조치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난 것이죠. 전 남편이 거기에다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지금의 아내가 어마어마한 이혼 소송을 걸었다나요, 뭐라나요? 위자료의 재산 분할에 지들끼리 난리가 났더라고요. 큰딸은 그 이후로도 한동안 바빴어요. 회사 대 회사의 소송은 길게는 5년, 10년도 넘게 끌잖아요. 딸아이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정말 바쁘게 살았죠. 큰딸의 약혼자는 가끔 저희 집으로 와서 한탄을 했어요. 저는 한국 오면 바로 결혼해서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미국에서 결혼부터 할 걸 그랬나 봐요, 장모님. 저 빨리 장가 좀 보내주세요. 네? 나도 내 딸 보기 힘들어. 이번에 미국 가면 대체 언제 들어온대? 자기도 모른대요. 매일 저만 매달리고 어머니 딸은 저에게 관심도 없나 봐요. 이러다 저 호랍이 되겠어요. 장가도 아직 안 간 사람이 무슨 호랍이야. 내가 올해 안으로는 꼭 결혼하도록 이야기해 볼게. 예비 사위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해서 저는 큰딸을 중간에 설득했어요. 너만 보고 있는 사람 그렇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큰딸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예비 사돈의 집안은 한국에서 유명한 법조인 집안이더군요. 하긴 예비 사위가 미국 법대에 유학을 왔다가 우리 큰 아이를 만났으니까 대대로 법 쪽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큰딸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시댁 집안의 큰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과 한번 와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저는 딸들과 함께 찾아갔어요. 큰아버님도 그 사이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오랜만이에요, 큰아버님. 큰아버님 덕분에 그래도 아이들 잘 키우고 잘 살았어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내 덕분이야. 네가 고생이 많았지. 요즘은 그 녀석에게 회사를 주지 말고 그냥 너희 둘을 미국에 보내서 살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구나. 이미 늦었지만. 예전 일은 그냥 잊으세요. 저도 다 잊었어요. 그럼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나는 아들밖에 없어서 늘 결혼식장에 딸 손잡고 입장하는 게 소원인데 나에게 그럴 기회를 줄 수 있겠니? 큰아버님은 큰딸 결혼식에 큰딸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부탁을 하시더군요. 큰딸은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아주 가끔이기는 했지만 고모나 큰아버님은 미국에 올 일이 있으면 아이들을 보고 갔기 때문에 아이들도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랐기 때문이었죠. 대신 큰아버님, 혹시라도 저희 아이들 식장에 애들 아빠는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버지로서 한 일이 없으니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는 거 저도 애들도 원치 않아요. 그건 걱정 마라. 니들 근처에 가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녀석 지금 그럴 정신도 없을 거다. 못난 녀석. 물론 딸이 결혼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에게 전화가 한 번 오기는 했어요. 뭐 뻔하디 뻔한 이야기였죠. 후회를 한다는 둥,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저는 칼같이 잘랐어요. 알았으니 후회고 뭐고 헛소리 말고 전화한 이유나 이야기해. 왜 전화했어? 우리 애들 한 번만 만날 수 없을까?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 큰딸 결혼한다며. 이제 와서 왜? 그간 20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이제껏 산 대로 살아. 남처럼. 내가 정말 죽일 놈인 거 알아. 그때는 너무 어머니가 무섭고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랬어. 제발 딱 한 번이면 돼. 싫어. 나 당신 밉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제와 이렇게 연락하고 그간 애틋했던 척하는 게 우습고 귀찮아. 그러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이후로 당연히
전시모 역시 우리에게 찾아도 오고 전화도 하고 아주 난리부르스를 떨었지만 저는 아주 냉담하게 싸그리 무시했어요. 그 둘은 그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그들 위에 있다는 걸 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와는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으로 우리가 올라갔다는 걸 말이죠. 저희가 사는 곳은 보안이 철저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 그들은 허락받지 않은 손님이니까요. 예비 사도는 생각지도 못한 재벌 회장님의 등장에 난리가 났어요. 딸아이가 그 집안의 손녀라는 걸 알고 엄청 딸을 귀하게 생각하더군요. 제 큰딸은 어딜 가나 사랑받고 당당한 아이지만 그렇게라도 더 사랑받고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으면 다행이잖아요. 그렇게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딸아이 부부의 바램대로 나름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큰아버님은 섭섭해하셨지만 딸이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가 없으셨죠. 아이들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둘째 딸도 한국에서 사업 확장을 잘해서 잘 되는 중이에요. 큰아버님이며 고모님들은 요즘 둘째를 끼고 살다시피 하세요. 사업가의 기질이 요놈에게 갔다면서요. 전남편 사촌들의 자식들과도 거리낌 없이 어울리면서 원래 한국에서 자란 아이처럼 잘 지내는 중이에요. 요즘 만나는 남자가 있는 눈치인 것 같은데 끝까지 비밀이라고 하네요. 전 남편은 결국 구속되었어요. 구속영장이 나오던 날 경찰 간부가 된 동생이 놀라지 말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놀랄 게 뭐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이니 그 죗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을요. 전시모는 어디 동네 한 구석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집도 제 기준으로는 좋은 동네에 있는 나름 고급 아파트인데 궁궐 같은 집에 집안일 해주던 사람들 거느리며 살다가 혼자 살려니 죽겠는지 온갖 난리를 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뭐 처음이 힘들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익숙해지겠죠. 저는 쉬엄쉬엄 학회일을 하면서 부모님과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간 미국에서 사느라 자주 만나지 못한 동생 부부와도 종종 만나 식사도 하고 딸아이 부부와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어쩌면 엄마가 꿈꿨던 그 생활, 딸아이를 가까운 곳에 시집 보내놓고 아이 낳으면 제가 키워주면서 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는 생활을 제가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도 해요. 저도 모르게 손주를 기다리는 걸 보면 저도 그런 대로 나이가 든 모양이에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는 중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맺힌 것도 아쉬운 것도 모두 그냥 지나가도록 흘려보냈어요. 그래야 앞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미래를 기다릴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도 갑자기 옛일이 생각나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나요? 과거 생각으로 지금이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차피 지나간 일, 흘러간 일은 그냥 그대로 두고 다시 앞만 보고 나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아직 젊고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한 내일에는 또 내일의 희망이 늘 생기는 법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내일을 만나시길 빌게요.